제2장 현대과학진단. 도구로 전락한 과학. 현대의학은 정말 과학적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신뢰하는 이유는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침대도 과학이라는 광고를 듣고 자라온 탓에 과학이 미래라는 구호도 거부감 없이 와닿는다.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마법의 주문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적 권위를 높여준다. 현대를 사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과학은 늘 옳았다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다. 절대적 선이 참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그럴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과학은 신뢰할 만한가? 과연 현대의학은 과학적일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인류가 과학 발전 덕분에 지구와 태양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둥 번개를 보고 신의 노여움을 두려웠던 인간의 위성사진을 보며 일기예보 관측을 하게 되었으니 과학을 믿는 것은 이성적인 현대인의 표상이 되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같은 시대적 화두를 통해서 비이성과 이성으로 진영이 갈리고 스스로 이성적이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학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을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였다.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면 비판 없이 수용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는 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과학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통계적, 확률적, 수학적 모델에 불과하다. 과학은 도구일 뿐이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다. 도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진실을 은폐시키기에 좋은 도구가 아닐 수 없다. 진실을 없애기도 하고 진실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저 귀로 들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파보고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귀로 들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좀 더 파보고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수도 없이 그래왔다. 과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왔던 것이다. 과학은 절대가치를 갖게 된 현대사회, 특히 서구 중심의 사회 모델에서 과학은 정보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전락했다. 계속 변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다. 도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진실을 은폐시키고 진실을 없애기도 하고 진실을 창조해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과학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수도 없이 그래왔다. 과학은 정보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과 같이 공교육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획일화된 사고를 주입받는 사회에서는 과학이 종교적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신을 대적하는 사람도 과학이라면 쉽게 믿는 경우가 많다.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종교일 뿐 과학이 아니다. 합리적 의심을 던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과학이 종교이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것에 의심을 품거나 질문하는 태도가 크게 분노한다. 분통을
터뜨린다. 갈릴레이 시절에 종교 지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정작 과학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종교, 도그마, 파시즘 같은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미국의 급진적인 역사학자인 하이드 진은 이런 말을 했다.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전쟁, 학살, 노예 제도는 불법정이 아니라 법정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의료계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법정이라는 코드가 자리잡고 있다. 의사 개인은 학회의 권위 앞에 복종한다. 제약회사의 주도의 연구 논문에 복종한다. 보건당국의 권위에 복종한다. 병원과 제약회사, 보건당국이 말하는 것이 늘 과학적이고 검증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항암치료 문제가 있어도 의사 개인이 틀렸다고 나서지 못한다. 하나 치료에 불과할 뿐인데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 백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단 면역을 이어가는 도파리로 몰린다. 백신도 의약품인데 왜 문제가 없겠는가. 하지만 그런 지적은 허락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복지를 거론하면 안보를 위협하는 빨갱이로 몰리는 것처럼 메카시즘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의료계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복종이라는 코드가 자리잡고 의사 개인은 학회 권위 앞에 복종, 제약회사 주도의 연구 논문에 복종, 보건당국의 권위에 복종, 병원과 제약회사와 보건당국이 말하는 것은 늘 과학적이고 검증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항암치료에 문제가 있어도 의사 개인이 틀렸다고 나서지 못한다. 그러니 의사 개인이 과학적 검증을 미쳤다고 하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에 반하는 의견이나 의심은 되는 순간 곧바로 비과학적이라는 낙인 찍히고 비주류로 불릴 수가 된다. 의학계 안에서 조롱당하고 인격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한다. 대부분 의사들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동기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지적 용기도 부족하다.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라면 공부만 하던 순응하는 성향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현대의학이 과학에 기반을 둔다는 의미로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지적 물질적 자원을 동원해 사회현상 혹은 자연현상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완벽을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연현상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연현상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우주 기원도 모르고 생명의 기원도 모른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며 알아가고 있는 중일 뿐 그 과정에서 과학은 수많은 실패와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고 큰소리칠 일이 아니다. 과학적이면 겸손해야 할 일밖에 없다. 이처럼 과학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연구에 몰두하여 인류의 지적 독학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은 노고에 누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맹종하는 태도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비주류로 의사 개인이 과학적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에 반하는 의견이나 의심을 내는 순간 곧바로 비유학적이라고 낙인 찍히고 인격살인이 전리기도 한다. 왕따. 사람을 섬기는 과학, 기업을 섬기는 과학.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세슘이나 방사선 이야기를 하면 그곳 주민으로부터 돌아온 말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세슘이나 방사선 이야기를 하면 그곳 주민들로 돌아오는 말. 그래서 어쩌라고? 맞는 말이다. 해답도 주지 못하면서 문제만 제기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나기 마련이다. 지금의 사회가 그렇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돌아오는 냉담한 반응. 어쩌라고? 해답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환경 호르몬을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어디 가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올리는 방안까지 내놓았겠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도 더 이상 답도 없는 환경 문제나 먹거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데 염증을 느낀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어쩌라고. 이미 시스템에 잘 길들여 이미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잡배증이 늘어난 이유라든가 사람들에게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잡배증이 늘어나는 이유라든가 암 환자가 증가하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먹거리와 환경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지적해봐야 그 누구도 고마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알레르기와 아토피 잡배증, 암 환자 증가하는 이유가 먹거리와 환경 문제에 있다고 지적해봐야 값싸고 편리한 먹거리,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값싸고 편리한 먹거리,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소 키우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어찌라고. 현대사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 다 식료품 생산 단가를 내릴 수 있었던 덕분이다. 식료품 생산 단가 내릴 수 있었던 덕분이다. 직접 사냥하고 채집하고 직무를 키우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TV 보고 놀면서 먹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사발면으로 한 끼 때울 수는 있지만 매일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아니다. 어쨌거나 굶지 않고 배는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식료품 가격이 내려간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식자재 원가가 내려간 것과 유통기한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진 것 등이다. 식자재 원가는 실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대신 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실제 음식이 아닌 첨가물로 향을 내고 맛을 내고 식감을 더하고 색상을 입힌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발효 단계 단숨에 뛰어넘는 화학품들이 맛을 부리고 방부제로 유통기한을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됐다. 방부제가 문제되지 않는 음식에서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촌스럽게 방부제 사용하지 않고도 유통기한을 늘리는 일이 가능해졌다. 효소를 제거당한 음식은 발효되지 않고 썩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효소 없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와 흡수가 될 리 없다.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는 법. 굶주림은 해소되었지만 대신 건강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값싼 식료품을 제공해준 식품업계 이빠른 사람들의 지적이 못마땅하고 거슬렸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유혹 요건이 많아지면서 값싼 원료로 실컷 돈을 버는데 제동이 걸렸다. 한마디로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간 셈이다. 그래서 화학기술, 어느새 과학으로 둔갑했다. 계속 돈으로 벌면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은 식품업계는 태클 거는 사람들을 물리친 묘안을 떠올린다. 바로 과학과 정치 장악하는 것이었다. 돈이 많으니 어렵지 않았다. 과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를 내주고 그의 그 연구를 지원하며 유리한 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허가를 약속받았다. 슬금슬금 사카린이 다시 허가됐다. MSG가 억울하다고 그동안 누명을 쓴 것이었으며 위험한 식품이 아니었다고 재조명받으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겪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매출과 기업 이미지를 우선시한다는 것과 도덕성이 결여된 학자라면 아무리 권위와 학력 갖고 있더라도 기업이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 앞에 한낱부역자로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가치관이 맞살된 경쟁기류 사회에서는 이런 도덕성 결여가 너무 흔하다는 것이다. 같은 부류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GMO가 밥상 위의 가습기 살균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좋은 노릇 하는 사회에 사람을 위한 과학은 설 자리가 없다. 과학 신문자들은 전체주를 밥상은 과학이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의견이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서슬퍼른 사회 분위기는 조금만 조심하자고 얘기해도 건강염려증 환자를 내몰리기 일쑤다. 그리고 비현실적 자연주의자로 내몰린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우리를 표명해도 소비자로서 우려를 표명해도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콧대 높은 조롱이 들려 돌아온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날이 나빠져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건강은 건강보다 기업의 호주머니가 더 중요한 점을 얻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업계의 유일한 관심. 현대인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식품공학은 업계를 섬기는 학문일 뿐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식품 첨가물은 느슨한 법을 통과할 정도로 안전하면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데 더 매진한다.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한다. 원가를 절감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관심사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질병 퇴치나 인류 건강이 아니라 최대 매출과 최대 이윤, 그리고 주가 상승과 마찬가지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질병 퇴치나 인류 건강이
아니라 최대의 매출과 최대의 이용 그리고 주가 상승인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은 이윤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식품업계가 제공하는 불량과학을 등에 엎은 일부 식품공학자들이 기세가 든든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렇다. MSG, GM의 인공감미로 아무거나 먹어도 안전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 위안이 되기도 하고 반갑게 들리기도 한다. 현대과학 과학이 그렇게 든든한다고 말하니 더욱 든든하다. 설상가상으로 담배도 몸에 좋다는 연구 논문이 나오면 많은 이들이 반가워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 담배는 건강식품이었다. 식후 소화를 돕는다고 하여 흡연이 권장되었다. 미국의 의사협회 AMA나 질병통제센터 CDC까지 나서서 담배를 옹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담배업계가 AMA와 CDC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신문, 잡지, TV, 담배 광고 모델을 카우보이 이전에는 의사였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저지른다. 과학도 소유할 수 있고 언론도 통제할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 과제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내는 과학자는 연구비도 많이 타내고 학계에 승승장구한다. 반면 기업이윤에 반하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어김없이 가혹한 공격 대상이 된다. 진정한 과학 정신을 유지한다는 과학자들은 얼마 없고 천부 과학자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연구할 했던 서울대 교수가 그리 놀랍지 않는 이유이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도 저진다. 과학도 소유할 수 있고 언론도 통제할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 과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내는 과학자는 연구비도 많이 타내고 학계에 승승장구한다. 기업의 이윤을 반하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어김없이 가혹한 공격 대상이 된다. 기업을 광고주로 섬기는 상업언론 역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들어야 할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는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공중파 방송국이 MSG를 향한 국민적 오해를 안타까워하며 이를 풀기 위해 친절한 홍보성 방송까지 제작해야 했냐는 거다.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만 아닌 정보 아닌가. MSG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것이 오해라 하더라도 해당 제조업체와 식품업계 매출 감소 말고는 별 문제도 아니다. MSG가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버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방송하나로 인해 벌어진 결과다. MSG가 아주 해로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는 것이다. FDA는 MSG를 대체적으로 안전한 식품 분류했지만 MSG는 민감성
콤플렉스 또한 인정하고 있다. 민감한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술을 마셔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한국의 식품공업자들은 모두가 다 기분 탓이라고 한다. MSG를 먹고 불편한 사람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 비과학적이고 연구 논문 하나 찾아볼 줄 모르는 무식쟁이 취급하는 거만을 보인다. 방송 하나 때문에 생긴 분위기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유기농을 고집하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면 주변 사람에게 유난 떨지 말고 대충 먹고 살라며 눈살을 찌푸린다. 반면 전혀 운동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과자 같은 가공, 가짜 식품만 먹고 사는 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바로 한국인들의 건강한 상태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자폐 증가율은 세계 1위다.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갈수록 당뇨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만 간다. 이제 유전이란 말은 무시하기만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자폐 증가율은 세계 1위.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갈수록 당뇨, 고혈압 환자는 늘어만 간다. 무슨 놈의 유전자가 그토록 빨리 변한단 말인가? 지금은 가파른 질병 증가 추세. 현대 과학이 떠받들고 있다는 자연 선택설에도 위배된다. 어린이 당뇨, 어린이 당뇨 의학계가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져서 술 먹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모르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품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춰 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제조업들이 경쟁적으로 추가되었다. 지금 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먹었던 식품 첨가물과 비교하면 그 종류도 많을 뿐더러 유해성의 차원도 다르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유해성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담배업계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자인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렸다. 담배업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반성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고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 걱정, 고통을 통해 얻어낸 결과가 있다. 깨어있는 일부 소비자들이 먼저 기업과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냥 뒀으면 지금도 담배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을지 모른다. 식품공학자들에게 식품 첨가물이 안전하냐고 묻는 것은 담배 세일즈맨에게 담배가 몸에가 좋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요리사 백종원 씨
여느 요리사들과 다르게 TV에 출연하여 설탕을 가득 넣은 비밀 아닌 비밀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사랑받았다. 원래 솔직하면 매력있다. 그래서 나도 백종원 씨를 좋아한다. 백종원 씨는 요리사니까 그렇다. 요리사에게는 맛있고 손쉬운 음식을 요구하지 건강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식품업계를 향한 제대로 된 기대와 인식이 필요하다. 많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요리사 백종원 씨 어느 요리사들과 다르게 TV에 출연하여 설탕을 가득 넣는 비밀 아닌 비밀을 당당히 공개하면서 사랑받았다. 원래 솔직하면 매력 있다. 그래서 나도 백종원 씨 좋아한다. 요리사에게는 맛있고 신선한 음식을 요구하고 요리사에게는 건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식품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기대와 인식이 필요하다. 환자 입장에서 염증 반응으로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환자 염증 반응으로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당뇨, 고혈압, 화치 등의 대사증후군 환자들 살을 빼고 싶은 다이어트 환자들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천식 등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치료할 때 가공식품부터 끊고 시작한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먹어온 대로 가공식품 계속 먹으면 아무것도 못 고친다. 그래 약 말고 곤란할 수밖에 없다. 약 먹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임상에서는 내 경험이 그렇다. 물론 반대론자들은 공개할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험주도 과학이고 훌륭한 의학이다. 진정한 정신실존 시대의 과학주의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영어로 된 연구 논문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 순진하게 본대로 다 믿는가? 기업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기업이나 보건당국이라는 권위에 눌려 가당키도 않은 환자 입장에선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는 환자의 행위가 있다.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따라서 식습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체내에 수만 가지 화학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고 효소와 조효소들이 만들어지고 분비되어야 한다.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공급해줘야 한다. 바로 비타민이고 미네랄이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대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영웅적인 의학적 개입을 건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버려야 한다. 식품업계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우려 설둏돈도 문제가 있다. 요즘 미국에서 코리안 BBQ 대부분 all you can eat, 즉 고기 무제한식이다.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기를 왜 배 터지게 먹어야 하는가? 그것도 질 낮은 고기를 말이다. 좋은 고기로 조금만 먹으면 될 것은 누구 말대로 개돼지도 아니면서 우리 가치관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마트에서 싼 음식만 찾으니까 식품업계가 싸구려 가짜 음식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판매할 뿐이다. 그야말로 간단한 논리다. 집은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 평수에서 빡빡하게 살고 자동차도 분에 넘치는 배기량도 어덕어덕 겨우 타면서 몸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음식을 집어넣는다. 유기농 식품 비싸고 예민한다.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비만 환자, 대사, 증후군 환자들은 피하다 보면 맛의 즐거움을 느끼게 개인차가 얼마나 큰지 놀라게 된다. 자신부터 예전에는 군침을 흘렸으나 지금은 전혀 끌리지 않은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제대로 치료된 환자 치고 입맛이 바뀌지 않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의사들도 섞는 연구 논문. 엄밀히 말하면 통계 분석은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구원으로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의과대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의사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소비자로 주어지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의사들이 연구 논문에 지나치게 의존적인데 그럴수록 더 속기 쉽다는 것이다. 저명한 의학저널 소개로 동료 심사 연구 논문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문제는 의학계의 근거중심 의학이 아닌 시장주도 의학이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의학계에서 근거중심이 아닌 시장주도 의학이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의학을 연구는 제약회사의 의료기 제조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역시 제약회사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이나 학회, 세미나 대부분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사들도 그 제약회사 지원을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의료 정보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 의사표지 2006년 논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임상연구보다 이익 창출이 목표인 기업들이 주관하거나 지원한 연구 결과들이 더 긍정적인 결론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실험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는 약물이라면 실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잡는 시간이다.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단기간 내의 입원율이나 중재술, 통증 감소 여부만 분석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년 후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재발하지만 이미 긍정적인 연구 논문이 존재하게 된다. 연구 결과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실험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이후부터 부작용이 속출한 약물이라면 실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잡는 식이다.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단기간 내의 입원율이나 중재술, 통증 감소 여부만 분석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년 후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상태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재발하지만 이미 긍정적인 연구 논문이 존재하게 된다. 1년 후 수술받은 환자 1년 후 수술 환자 대부분이 상태가 악화. 상태 악화. 또 다른 예로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백신이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이중 맹검 연구에서 대조균의 유약을 식염수로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미늄을 사용하는 식이다. 대조균과 실험균 양쪽 신경 독소인 알미늄을 주사받게 되니 별 차이가 있을 리 없다. 그리고 실험균과 대조균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백신이 신경계통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를 교묘하게 디자인하는 사례가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양산된 의학 연구 논문들이 범람한다. 또 증가 추세로 보여 이제는 한 달 아래 쏟아져 나오는 연구 논문이 지난 1년치보다 더 많다. 의사들이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중에 제대로 된 연구를 솎아내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제약회사 셀기맨이 이 맛이 맞는 연구 논문을 몇 편 발제해 개원을 찾아간다. 그리고 자사 신약이 연구 결과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처방을 늘려줄 것을 권하면 의사들은 그에 의존하는 식이다. 실제로 약을 처방했을 때 효과가 덜하거나 간혹 부작용이 보고되어도 연구 논문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진통제 부작용인 심장마비로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표준치료와 학대에 공인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의사들은 괜찮다. 반면 비타민을 처방했다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을 수 있다. 표준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의학연구 논문이라는 것이 의사를 정신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반면 비타민을 처방했다가는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준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연구 논문을 주도하고 의사들의 일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주의 의학 그 심각한 문제점이다. 때로는 의학연구 논문이란 것이 의사들의 정신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약회사가 연구 논문을 주도하고 의사들의 일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주의 의학의 심각한 문제들이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이나 소비자들도 언론 뉴스를 통해 연구 결과를 접한다. 의사들도 잘 모르는 통계 분석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리 없다. 언론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속을 수 있다. 다음은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만한 통계 표현 방법들이다. 간단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언론이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의학 관련 뉴스나 의학 저널 논문을 보면 특정 치료나 약물 효과 대비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현하는데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절대 이형 감소, 상대 이형 감소, 피로 치료 환자 수. 첫째, 절대 이형 감소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수치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와 시험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발생한 사망 수 차이를 집계한 후 그 차이를 전체 참가자들의 수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치료제 프라베스타틴 약물의 연구 결과 플리세보 대조군에서는 1000명 중 41명이 사망했고 프라데스타틴 약물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는 1000명 중 32명이 사망했다. 이 경우 절대 위험은 1000명 중 9명, 41명과 32명 차이가 9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각 1000명의 참가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0.9% 위험 감소 효과가 불과하다. 프라비스타틴 약물 복용자 중 약물 덕으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환자 수가 1%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99% 이상의 환자들은 스타틴 약물을 복용해도 아무 도움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 이용 감소. 약물이 되었든 전단 장비가 되었든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프라바스타틴 연구 결과를 두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간단한 양쪽 그룹은 사망자 32명과 41명을 비교한다. 두 그룹 간 사망 주수는 9명이 차이가 난다. 9명을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아 사망한 사람들 41페이지 41명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41명이 사망할 수 있는 것을 32명으로 낮췄으니 25% 차이가 난다. 앞서 언급한 절대 위험 감소 0.9%보다 숫자가 훨씬 크고 보기에도 좋다. 제약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숫자는 이것이다. 의대교과서, 저널 연구, 보건당국은 모든 것을 인용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수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망률 0.9% 감소, 사망률 22% 감소쯤 돼야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싸고 체험한 사망률 0.9%를 낮춥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환자가 약 처방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25%는 말하면 환자는 받아들인다. 세 번째 방법, 피로치료 환자 수. 이 방법은 제약회사나 보건당국이 사이에 지도각에 인기가 없다. 하지만 셋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몇 명을 치료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프라바스타틴의 경우 한 명의 목숨 구하기 위해 111명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연구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이미 나온 통계 결과들을 입맛에 맞추게 해석하는 다양한 통계학적 테크닉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문제다.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또 다른 예로 콜레스테롤을 저하할 리피토 뇌졸중 예방 효과를 놓고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결론이 1000명이 리피토를 복용할 경우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28명에서 15명으로 낮출
있다. 절대 이용 감소로 보면 1000명당 13명은 혹은 1.3%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비교 이용 감소를 보면 무려 48%의 이용 감소라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피로 치료 환자 수로 보면 숫자는 초라해진다. 한 명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77명에게 라피드 처방을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게트르 거렌처 계산된 위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스위스 병원에서 훈련을 잘 받은 부인과 전문의 15명에게 유방 조영술 메모그램의 상대 이용 감소율 25% 1000명당 4명에서 3명으로 감소 의미를 질문했을 때 단 한 명만 정답을 맞췄다. 미국 의사들이 이런 대상으로 비슷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95%가 틀린 답을 내놨다. 의사들이 연구 논문을 잘 섞는 이유는 확실성에 대한 환상과 지나친 신뢰 때문이다. 의사로서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작용한다. 현대의학은 과학적이니까 이를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의학 연구 논문이다. 연구 논문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절대선이 작동하고 과학 혹은 적어도 과학 교육가 흠없이 완벽하다는 가설이 있어야 한다. 항상 기업에서 항상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 대변되고 믿어야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람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언이다. 단순히 연구와 미흡해서 선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다. 기업과 그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분리당국이 길과 한 청와대에서 같이 뒹굴며 사건을 은폐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을 잘 아는 의사들에게 의학연구 논문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잘 아는 의사들은 의학연구 논문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20년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편집장을 지냈던 하버드 대학의 마샤 엥겔 박사가 돌연 사표를 낸 이유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사기성 짙은 논문들의 신문을 느껴 편집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금은 의료 시스템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는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제3장 현대사회 진단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재정관리에 비교하자면 어떤 사업가가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 그제서야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 얼마 남지 않는 자산을 다시 불려달라고 요구했다.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엄청난 믿음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 전 재산을 맡기고 돌아왔다. 재정 전문가는 왜 재정 파탄이 났는가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비싼 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사업가는 왜 본인이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분석 없이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이어간다.
왜냐하면 재정 전문가가 다시 알아서 일 테니까. 그 사업가의 재무 상태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질병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태도가 이와 같다. 사업가는 환자, 재정 전문가는 의사. 환자들의 태도는 사업가와 조금 다를 게 없다. 돈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상식으로 알면서도 내 건강은 잘도 갖다 맡긴다. 질병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는 집으로 돌아온 사업가는 왜 본인이 파산 직전까지 신용불량자와 다시 신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평소에 재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한 번 망가진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건 훨씬 어렵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다. 질병을 대하는 현대인의 태도가 이와 똑같다. 사업가는 환자, 재정 전문가는 의사. 환자들의 태도를 사업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돈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건 상식으로 알면서도 내 건강을 잘도 갖다 맡긴다. 그 때문에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유기농식품 발사다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한 달 항암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제초제는 확인된 발암물질이고 제초제는 확인된 발암물질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암 환자가 증가했다. 유기농식품을 먹으려는 시도는 결코 유난 떠는 것이 아니다. 괜찮은 투자다.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 괜찮은 투자다.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느낀다면 가치관의 차이일 뿐. 병원을 멀리할수록 좋을까?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조자료는 그만큼 병원 광고에 세뇌된 것이다. 병원을 멀리할수록 좋을까?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 가치관의 차이다. 괜찮은 투자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조차 아리송하다면 그만큼 병원 광고에 세뇌된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멀리할수록 좋다. 멀리할수록 좋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멀리할수록 있다면 좋을 것이다. 멀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평생 병원같이 갈 일이 없이 살 수 있을 가장 좋은 것이다. 평생
평생 병을 갈 일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응급상황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을 이에 순응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응급상황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을 이에 순응했다.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상담하고 때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할 의식이 있는 현대인은 정기검진을 해야 하는 현대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갈 일이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찾아 환자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본다. 병원에서 권장하는 정기검진을 암 조기검진은 꼬박꼬박 잘 받는 사람이 평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은 건강과 전혀 더우면은 부족한 수면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술과 담배를 풀고 음식도 엉망으로 먹는 것이다. 이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 건강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정마치 수험생이 평소에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다가 모의고사만 열심히 보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성적을 받아볼 때까지 조그마한 가슴을 풀어다가 성적이면 괜찮다면 다시 학업과 답을 쌓고 사는 문제 수험생 모집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 부담이 덜하다 보니 병원 문턱이 낮다. 병원 문턱이 낮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싸다고 해서 남용할 필요는 없다. 미국 경우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치료 혜택이 다르고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이 좋다고 해서 그걸 자주 사용하는 의료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쓸 일이 없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복이다. 좋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보험비를 타기 위해 일부러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래 보험은 그런 것이다. 내 계정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는 없을 만큼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경우에 수의 베팅하는 것이 건강보험 목적이다. 정말 큰 사고나 큰 질병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들어놓은 것이 보험이다. 화재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사용할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이나 미국의 오바마케어라는 보험이 있다. 정기금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역시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진정한 보험이란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만하면 보험이 필요 없다.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응급실 의사는 영웅과도 같다. 자주 소방관에 비교한다. 급한 불을 꺼주는 영웅들이다. 그런데 한번 구해줬으면 조심해 다시 불을 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불을 내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해서 소방관이 출동해 불 꺼졌는데 에도 또 불을 내고 119에 신고하기를 반복한다면 방화벽이 있는 정신병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건강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반복을 일삼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다르다. 독일처럼 의료보험이 무료인 국가가 있는 반면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서 의료보험 보험료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국가가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작품일까? 단지 볼만한 질문이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도대체 누가 미국 의료비용을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올려놨을까? 미국의 의료비를 올린 것은 의료보험회사다. 국가 차원의 권리를 통해 복지 영역에 머물러야 할 의료가 민영화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 노화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의료비가 비싸다면 부담이 커져서 보험회사에서 불리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 의료비가 만만하면 사람들은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야 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보험에 의지하게 된다. 그것이 보험의 본질이다.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화재나 사망에 준하는 재앙으로 격상시켜 보험 없이는 치료할 염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의료보험 없이는 함부로 수술도 할 수 없고 함부로 입원도 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통계만 잘 내면 된다. 보험 가입자에게 거두어들이는 보험료만 잘 계산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 국내에서도 호시탐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의료 민영화 골자를 소방서에 비교하면 마치 이런 모습이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이 있는 사람만 119에 전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화재보험 종류에 따라 소방당국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이다. 복잡하게 설명하려 들지만 본질은 이렇다. 몇몇 관련 기업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료공단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 자체가 화재보험에 불이 나는 것들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자동차 보험이 차 사고 자체를 방지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두 사후 후 약처방이다. 이미 사고가 터진 후 금전적 보상을 통해 뒷수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다. 보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위안을 줄 뿐이다. 좋은 건강보험 플랜이 있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통계가 말해준다. 인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 약값이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를 때문입니다.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불의사고를 대비한 것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좋다고 병원 자주 가는 것은 화재보험 좋다고 자주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건강관리로 믿고 있다. 진정한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아니다. 제대로 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운동,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보험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먹는 음식이다. 핑크리본의 불편한 인식. 매년 10월이 되면 미국 전역이 핑크색으로 물든다. 핑크리본을 앞서면 이른바 유방암 인식이다.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각종 모금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120g이 넘는 거구 풋볼 선수들도 귀여운 핑크리본 장식과 핑크색 양팔을 신고 시합을 뛰면서 이 행사에 동참한다. 여성을 위협하는 질병인 유방암을 퇴치하는 인류에 넘치는 선한 목적의 운동선수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과도 정치인들도 기꺼이 참여한다. 1990년 시작된 이래 이제는 하나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수정코멘 재단, 유방암 퇴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단체다. 실질적으로 유방암이 연구, 논민하는 연금지원구 증가와 유방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미미하다. 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공식품업체들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한다. 시리얼, 통조림, 탄산음료, 물론 샴푸, 화장품 등의 핑크 리본이 찍혀 나온다. 그 벽면은 KFC의
핑크 리본 지킵니다. 들어온 질병자 개인의 비극이었던 유방이 기업 주도의 마케팅 교수 비단 핑크리본 캠페인들만 문제가 아니다. 각종 불치병을 내세운 자선단체는 수두룩하다. 2014년 한 해 동안 연예인들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바가지로 뒤집었었다. 이른바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근위 축성, 축제 경화증, 대한 관심, 환기하고 질병 너티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시작. 활성화하기 위해 한 사람이 머리를 얼음물을 뒤집어 쓴 모습을 촬영한 모습을 공유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대유행이 되었다. 유명 언론들 대부분 참여했고 애플 CEO와 국직관 정치인까지 참석했다. 국가적 가뭄 사태에 심각을 겪고 있던 때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기부만 하고 물을 들이붓지는 않았다. 다 좋다. 선한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재미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루게릭병 퇴치에 일조했다거나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했다 하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루게릭병의 대중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딱 거기까지다. 아이스 버스킷 챌린지로 모금이 된 액수는 약 1억 달러. 액수는 약 1억 달러. 나머지는 73% 영법이야 행사시 출장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기부금 상당수는 재단 중역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비영리 재단은 재정 투명성을 감시하는 국제기관 CEFA 원래 의도한 기부 프로젝트의 최소 80%가 기부되어야 신뢰할 만한 비영리 기부를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여름의 시원한 유행에 동침하고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면서 되지. 이제 와서 뭘 그리 촌스럽게 따지느냐 반문할 수 누군가 세월호 유가족 돕기 성금을 모아서 70%를 자기들 임의대로 급여와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과연 쿨 할 수 있을까? 관심 없는 사람은 쿨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사용처 논란은 자선단체가 넘어서 이마각계로까지 이어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암협회가 암 퇴치에 전념 다하는 단체라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어떤 간호사가 특정 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초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항암제에 비해 값도 싸고 특허도 필요 없는 약초다. 누구에게나 값싸게 제공될 수 있으나 돈은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연구가 남았다. 돈이 안 되니 제약회사가 연구를 지원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미국 암협회가 적극 나서서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왠지
정답이다.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암 환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일지 몰라도 미국 암학회는 약조 따위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약조를 비방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럼 미국 암학회는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대부분은 비영리 단체가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암학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토지와 건물, 자랑을 비롯한 총 자산이 무려 23억 달러, 약 2조 6천억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미국 암학회는 오래전부터 대기업들과 밀접한 유착 관계에 있었다. 당신이 가공식품, 당연히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는 엄두도 낼 수 없다. 한때 담배가 몸에 좋다고 홍보까지 했던 것 역시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고결하지만 현실은 가당치도 않다. 프린 2008년 연봉은 104만 달러, 약 11억 5천만 원. 여기에 활동 지원비가 추가된다. 2008년 미국 암학회 예산은 약 10억 4천만 원 달러, 1조 2천억 원이었다. 이 연구 지원비는 1억 3천만 달러, 고작 10% 연구 예산이었다. 반면 직원 급료로 약 4억 9천만 달러가 지출됐다. 암을 퇴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급여를 100만 달러씩 받아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냥 사업이다. 기부금 받는 것이 전부인 마케팅 사업에 불과하다. 개선이란 뜻에 기초한 모금한 기부금의 사용 들여다보면 사기요, 갈지에 가깝다.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냥 사기다. 이 단체에 기부하는 무분별한 기부행위가 지금과 같은 암 치료의 실패를 영속화하는 데 안목하고 있다. 미국 암학회 정관에는 암이 퇴치되면서 미국 암학회를 해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암이 퇴치시기를 바라기는 하는 걸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지나친 억측일까? 이 단체는 질병이 퇴치되지 않을 지금 이대로가 사업하기에 좋은 것만 분명하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으려 하는 한국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정치권은 시민 눈이 감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의료기나 기부단체라고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화. 미국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지게감 우연히 발생한 사고다. 100세 시대인데 준비된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우연한 100세 시대라는 뜻이다. 미국인의 수명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이전 세대가 이처럼 징수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지 학습된 노하우가 없는 세대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100세를 맞이하는 세대인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100세를 맞이한 세대인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빈곤과 건강 악화로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많은 이들이 빈곤과 건강 악화로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현대화를 겪는 대부분 국가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고 한국의 경우 더 압축된 시간에 벌어질 일이다. 그 결과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전후 세대, 자식 시대보다 오래 사는 첫 세대가 될 전망이다. 2016년 미국 국민보건 통계청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 기대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보고한다. 비만 증가가 한 원인이고 암을 제외한 실험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와 같은 8가지 중에 질환 중에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비만, 암을 제외한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와 같은 8가지 증대 질환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성 진동체 중독이 증가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미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4명 중 1명이 고혈압이다. 2명 중 1명은 심혈관 질환, 3명 중 3명이 비만, 3명 중 1명은 당뇨이다. 남성 2명이 중 1명의 암에 걸리고 여성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노인들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역류성 진통, 관절염 10여 가지가 넘는 이 약을 먹고 있다. 취약 학생들의 지능은 갈수록 낮아지고 신경활동 장애, 소아, 당뇨, 비만 늘어가고 있다.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더 무서운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별다른 이런 질병들을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들의 질병과 건강 문제는 엄마들의 일상 평범한 대화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대부분 질병을 설명하면서 유전이란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 우리 집안은 고혈압이 유전이요. 부모님 2분 다 콜레스테롤이 높아 집안 내력이야. 이런 식 2005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시카고 지역은 나이지리아 출신 흑인들과 실제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인들의 고혈압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다. 시카고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인들은 전체 인구 20%가 고혈압인 반면 나이지리아에 사는 흑인들은 불과 7%만이 고혈압이었다. 이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유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고혈압이 유전이라면 시카고에
사는 나이지리아의 본토에 사는 이들이나 비슷한 발병률을 보였어야 한다. 중국 당뇨 환자도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과 식습관이 변한 것이지 유전자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유전자가 그렇게 단기간에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당뇨 증가율에 관하여 10년 법칙이라는 개발도상국 개방되면 미국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면 10년 내에 당뇨병이 폭증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위암, 간암이 폐암, 대장암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인들이 유전자가 바뀌었을까? 아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 쪽으로 바뀌었다. 트렌드 시방. 식품 첨가물 섭취가 현저히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가족력은 유전과는 다르다.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가 집안 내력일 수 있지만 유전자에게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도 유전이 끼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 대체로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습관을 영위하고 있다. 비슷한 입맛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슷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일 뿐 이를 유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들 성인병의 증가를 단순히 유전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후생유전적, 유전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할 추세다. 질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유명론에 빠진 아버지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유방과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의 대부분 성인병은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할 수, 생활 개선할 수도 얼마든지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는 없고 의사들도 있다. 그들에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 식품과 영양학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 성인병 습관과 생활 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 식품과 영양학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고 음식을 존중하는 마음이나 관심도 없으며 실제 음식으로 환자를 고쳐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약 처방 말고는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처참하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는 콜레스테롤 리피토가 당뇨병 발견율을 50% 증가시킨다. 당뇨 아빈다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2만 명이 사망했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2만 명이 사망했다. 콜레스테롤 약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약은 심장마비를 유발하고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혼돈의 아마겟돈이 아닐 수 없다. 심장마비를 당뇨약 아빈다디아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2만 명이 사망했다. 콜레스테롤 약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약은 심장마비를 유발하고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혼돈을 현대약은 오랜 시간 작용 현대의학은 오랜 시간 유전학에 매몰된 나머지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병증, 암 같은 병들의 원인이 모두 다 유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은 그냥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뭔가 하고 나온다. 술을 마시면 모든 알코올이 결국은 체외로 배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중 암 같은 병들의 원인이 모두 유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은 그냥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뭔가 하고 나온다. 술을 마시면 모든 알코올이 결국은 체외로 배출되지만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비타민을 먹어봤자 비싼 소변은 볼 뿐이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다. 소변에서 비타민 성분을 검출되어 다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뭔가 몸에 영향을 끼치고 나온다. 식품점 점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 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온다. 결국 음식을 길들인 입맛이 음식 선택과 길들인 입맛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무려 3대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손자, 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의 건강하지 말라 먹으면 없다. 유전자는 돌판에 새겨진 절대가치를 지닌 법전이 아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고 환경적 독소와 나쁜 습관을 제거해 감으로써 건강한 유전자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전활동을 유발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다.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과 화학 활동도 유전자를 바꾼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모두 세포 활동과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를 후생 유전학이라고 한다. 후생 유전학의 가장 큰 법을 보면 내 건강이 내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세포를 다시 프로그램해서 건강하고 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후생
유전학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생명체 활동의 신비를 좀 더 알아가는 첫걸음이다.